아기 249번 What is the meaning 훈련병 of this? 김민지. 칠흑 같은 어둠과 장대비를 찢는 것은 맹렬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터져나온 분노로 이글거리는 고함 소리였다. 내년은 지금 포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늘게 배를 문지르는 거냐? 대가리가 내 팔다리만큼이나 굼떠 터졌나. 자정의 연병장은 폭우로 인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20명 남짓한 훈련병 전원이 차가운 진흙 속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은 정규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징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남자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사적인 고문이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15사단 신병교육대 3중대장 박태규 대위가 서 있었다. 박 대위는 떡 벌어진 어깨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전형적인 군대의 알파 메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249번. 김민지 대답 안 해. 진흙탕 속에서 유난히 작은 체구의 훈련병이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녀가 바로 김민지 훈련병. 두꺼운 방탄 헬멧 아래로 뿔테 안경이 빗물과 입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K2 소총을 쥔 손을 헛디디며 다시 진흙 속으로 고꾸라졌다. 총구가 지늘게 처박혔다.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폭풍우 속에 버려진 가여운 생쥐에 가까웠다. 박태규 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저 꼴 좀 봐라. 저게 군인이냐야. 김민지, 내년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군대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여자가 무슨 군대냐.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노골적인 성차별적 폭언이 연병장을 울렸다. 다른 훈련병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중대장은 지금 본보기 시범 케이스를 찾고 있었고 가장 약해 보이는 김민지가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박 대위는 김민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방탄 헬멧을 군화발로 짓밟아 진흙 속에 처박았다. 내가 그 잘난 여성 인권 믿고 군대에 지원했나. 여기는 그런 거 미 없어. 여기는 힘이 곧 법이다. 그리고 난 내년이 죽도록 마음에 안 들어. 알겠나? 교육 알겠습니다. 김민지는 진흙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김민지의 바로 옆에 있던 체격이 좋은 한 남자 훈련병이 이를 악물었다. 204번 최일구 훈련병이었다. 그는 차마 이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박대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늘게 파묻힌 김민지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김 훈련병, 일어나. 그 순간 박대위의 시선이 번개처럼 최 훈련병에게 향했다. 이 새끼가. 다음 순간 최 훈련병의 복부를 향해 무자비한 군화발이 날아들었다. 최 훈련병은 비명과 함께 진흙탕을 굴렀다. 누가 도라고 했나. 동기의 놀이 하나 저딴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놈까지 군생활 꼬이게 해줄까. 당장 엎드려. 박대위는 최 훈련병의 등을 짓밟으며 포효했다. 약해 빠진 것들은 필요 없어. 우리 중대에는 강한 놈들만 남는다. 쓸모없는 양새끼들은 도살장으로 가야지. 안 그런가? 그는 다시 김민지를 내려다보았다. 특히 너 249번. 넌 내가 특별히 관리해주겠다. 네가 스스로 네 발로 여길 기어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다. 다른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중대장의 광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차가운 진흙 속에 처박힌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것처럼 보였던 249번 김민지 훈련병. 그녀의 두꺼운 안경 렌즈 뒤편에서 한순간 스쳐 지나간 그 눈빛을. 그녀의 몸은 훈련병 김민지로서 공포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국가정보사령부 DISC 특수임무대대 지휘관 한지수 중령이었다. 그녀는 지금 박태규 대위의 폭력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선별 작업이었다. 박태규는 고의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해 복종하지 않거나 약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걸러내고 있었다. 최일구 훈련병 반항 기질 확인, 표적에서 제외 나머지 완전한 복종 상태. 한지수의 뇌는 냉철하게 데이터를 기록했다. 그녀가 이곳
지옥 같은 신병 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잠입한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만 4명의 훈련병이 자살로 처리되었고 2명이 탈영 후 실종되었다. 정보사령부는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부대 내부에 뿌리 박힌 거대한 반역 샤프카드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박태규 대위. 그는 그저 성격 파탄난 과학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발밑에 진흙을 묻힌 채 엎드려 있는 이 연약한 여자가 자신을 체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파견된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훈련병들은 어젯밤의 진흙탕 포복 훈련으로 인해 반쯤 죽어있는 상태로 내무반 생활관에 복귀했다. 지옥 같은 밤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아침 점호와 내무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박태규 대위는 어젯밤에 광기가 부족했다는 듯 아침부터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주된 표적은 변하지 않았다. 249번 훈련병 김민지. 박대위가 김민지의 관물대 앞에 섰다. 다른 모든 훈련병들의 관물대는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김민지의 모포는 한쪽 귀퉁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이게 정리한 건가? 내년 눈에는 이게 각 잡힌 걸로 보이나. 그의 옆에 바싹 붙어있던 황, 하사, 박태규의 충실한 신복과 거들었다. 중대장님, 계집애들이란 다 저렇지 않습니까? 담요 하나 제대로 갤 줄 모릅니다. 이런 게 무슨 군인이라고. 군인이 아니지, 짐짝이지. 박대위가 김민지의 관물대를 발로 걷어찼다. 모포와 전투복, 세면 도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당장 다시 정리해. 5분 준다. 그 후에도 이 모양이면 오늘 내 중대는 전부 연병장 뺑뺑이다. 내년 하나 때문에. 연대 책임. 한지수의 뇌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박태규는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심리적 압박과 따돌림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김민지 한지수는 당황한 척 허둥지둥 바닥에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일부러 더디고 서툴게 움직였다. 이 어리숙한 패급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시련은 식당에서도 이어졌다. 점심시간.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의 식당 안, 모든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비우고 있었다. 박태규 대위와 그의 간부들이 식당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판을 들고 일어나던 김민지가 그들과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박 대위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균형을 잃었다. 와르르. 김민지의 식판이 그대로 엎어졌다. 뜨거운 국물과 김치 나부랭이들이 바닥을 굴렀고 그중 일부가 정확하게 박태규 대위의 전투와 앞코를 적셨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었다. 훈련병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태규 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군화에 묻은 붉은 김칫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자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눈가리 장식이냐?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냐? 박 대위가 김민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작은 체구의 김민지가 허공에 대롱 매달렸다. 내년, 내가 여자라고 안 팰 줄 알았나? 감히 중대장 전투화에 쓰레기를 처발라.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김민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실수? 박 대위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년의 존재 자체가 실수다. 황하사, 예, 중대장님. 저 년 당장 끌고 가. 오늘 저녁까지. 중대 전체 화장실이랑 샤워실 바닥. 칫솔로 광을 내라고 해. 타일 틈새에 물때 하나라도 보이면. 그 칫솔을 내년 목구멍에 쳐넣을 줄 알아. 그것은 명령이자 사형 선고였다. 그날 밤 김민지는 홀로 거대한 중대 화장실의 타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달아빠진 칫솔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박태규는 몰랐다. 그가 굴욕을 주기 위해 내린 이 징벌이 사실상 한지수 중령이 가장 원했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중대 화장실은 생활관본 건물에서 살짝 떨어져
후방 창고와 기무대 방첩부대 사무실이 있는 사각지대를 마주 보고 있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한지수는 칫솔질을 멈추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신경을 화장실에 낡고 뿌연 창문 너머로 집중했다. 그녀의 인내심은 보상받았다. 어둠 속에서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박태규 대위였다. 그는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후방 창고 뒤편,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군용 무정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위성 전화기 새틀라이트 폰이었다. 한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빙고? 신병교육대의 중대장이 군 통신망이 아닌 불법 위성 전화를 사용한다. 이것만으로도 군사보안법 위반으로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태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 접니다. 예. 이번 물량도 준비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 중에 쓸만한 놈은 없고 전부 폐급입니다. 특히 저항하는 놈 최일구 훈련병을 의미함. 하나는 따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예.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북쪽 루트 확인했습니다. 북쪽 루트. 한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반역이었다. 박태규는 자살이나 탈영으로 위장시켜 훈련병들을 어딘가로 넘기고 있었거나 혹은 그들을 이용해 군사 기밀이나 무기를 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박태규의 무자비한 가혹행위는 충성심 테스트이자 필터링 작업이었다. 첫째,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자 황하사 같은 부류. 이들은 공범으로 포섭된다. 둘째, 저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자 최일구 같은 부류. 이들은 처리 대상, 즉 제거 대상이 된다. 그리고 셋째, 자신처럼 완전히 무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 이들은 경계할 가치도 없는 폐급으로 분류되어 감시망에서 벗어난다. 한지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린 채 칫솔을 다시 움직였다. 그녀의 입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박태규. 계속 그렇게 믿어라. 나는 그저 내 놈 발밑에 벌레일 뿐이라고. 그녀는 이제 어리숙한 훈련병이라는 완벽한 위장막 뒤에서 반역의 거대한 뿌리를 뽑아낼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중대는 실탄 사격 훈련을 위해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화약 냄새와 주기적으로 터지는 총성이 연병장에 가득 찼다. 훈련병들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훈련 중 하나였다. 특히 김민지 훈련병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사격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총기의 반동이 무섭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249번 훈련병 사로 입장. 김민지가 자신의 사로에 엎드렸다. 그녀의 자세는 엉망이었다. 견착은 불안정했고 호흡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가빴다. 박태규 대위는 통제탑 위에서 쌍안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삭격 개시. 총성이 울려 퍼졌다. 10명의 훈련병이 자신의 표적지를 향해 격발했다. 잠시 후 표적 확인을 위해 사격이 중지되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다른 훈련병들이 최소한 몇 발이라도 표적지 안에 탄착군을 형성한 반면 김민지의 표적지는 깨끗했다. 숨시발 중 단 한 발도 맞지 않았다. 아니, 스치지도 않았다. 박태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249번, 너 지금 장난하나 총을 발로 쐈어? 조송합니다. 조준이 잘... 시끄러워. 다시 쏴. 이번에도 그따위면 네가 오늘 저 표적지 대신 서 있을 줄 알아. 다시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 김민지는 겁에 질린 듯 눈을 질끈 감고 반가쇠를 당겼다. 탕탕탕. 그때였다. 그녀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 하나가 표적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총알은 통제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흙바닥에 처박혔다. 전사로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안전 통제관이 미친 듯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사격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흙먼지가 피어오른 통제탑 근처와 총을 든 채 얼어붙은 김민지에게 향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력 부족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고 유발 행위였다. 박태규 대위는 쌍안경을 집어던지고 통제탑을 뛰어내려왔다.
그는 분노를 넘어 살해에 가까운 기세로 김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사로에서 끌어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중대장을 쏘려고 했어. 아닙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닥쳐. 박태규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김민지의 안경이 날아가 진흙 바닥에 떨어졌다. 내년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아니, 인간이 될 자격도 없어. 오늘 밤 너 나랑 특별 훈련이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총으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은 살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태규는 약속대로 김민지를 끌고 갔다. 행선지는 본 막사에서 한참 떨어진,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근접전투 CQB 훈련장이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콘크리트로 된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는 박태규 대위와 그의 충견들인 황 하사, 그리고 또 다른 공범인 거구의 김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재판정이자 처형장이었다. 박태규가 김민지를 방 중앙으로 밀쳤다. 낮에는 총 쏘는 법을 모르겠다고 좋아. 그럼 밤에는 총알 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그는 황 하사와 김 중사에게 눈짓했다. 저 년이 궁이가 빠졌으니 다시 잡아줘라. 황 하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중대장님, 이런 년은 말보다 몽둥이가 약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그냥 계집이니까요. 황 하사가 다가가 김민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뒤로 젖혔다. 김민지 한지수는 여전히 겁에 질린 훈련병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하사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 벌벌 떠는 것 좀 봐. 귀여운데? 박태규는 그 광경을 즐기며 천천히 자신의 K5 권총을 홀스터에서 뽑아들었다. 컬컥! 그가 탄창을 결합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방을 울렸다. 황 하사가 김민지의 머리를 고정시키자 박태규는 김민지의 이마 한가운데에 차갑고 축축한 총구를 정확히 박아 넣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였다.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비무장 상태의 부하, 그것도 훈련병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구를 겨눈 행위. 이것은 모든 군법을 초월한 사적 처형의 시작이었다. 레오, 박태규가 속삭였다. 김민지는 이마를 짓누르는 강철의 감촉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박태규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 계집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건 그것뿐이지. 질질 짜는 거. 그가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며 속삭였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해보시지. 249번. 유언이 아니지. 이건 훈련 중 안전사고로 처리될 테니까. 그는 몰랐다. 그가 반가쇠에 가한 압력이 7를 넘는 순간 그가 겨누고 있는 대상이 공포에 질린 훈련병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살상무기인 지휘관으로 바뀌는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을 관찰 단계는 끝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해보시지. 204번. 박태규 대위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압력을 가하는 바로 그 찰나 모든 것이 변했다. 김민지의 눈빛에서 공포가 사라졌다. 마치 스위치를 끈 듯 연약하고 겁에 질린 훈련병의 모습은 증발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혹한의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의 냉기였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황 하사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손에 힘을 주기도 전에 한지수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숨이 막힌 황 하사가 컥 소리와 함께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손날이 이미 그의 목젖 울대을 강타했다. 황 하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문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이 년이 상황을 파악한 김 중사가 허리춤에 권총 혹은 진압봉으로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다. 한지수는 박대위의 총구 방향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게 회전하며 김 중사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당겨 콘크리트 벽 모서리에 처박아 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김 중사의 비명이 폐훈련장을 울렸다. 뭐야? 박태규는 자신의 먹잇감이 갑자기 맹수로 돌변한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훈련병이 방역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반사적으로 반가쇠를 당겼다. 땅! 9mm의 권총탄이 터지는 굉음이 실내를 뒤흔들었다. 총알은 불과 10밀리초 전 한지수의 관자놀이가 있던 허공을 정확하게 갈랐다. 그녀는 총알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태규가 방가쇠를 당길 것을 예측하고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2명의 건장한 하사관이 불과 3초 만에 전투 불능 상태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방 안에는 굵은 빗소리와 세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화약 냄새만이 감돌았다. 박태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한지수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걸쳐져 있던 빗물과 김으로 뿌옇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것은 아무 도수도 없는 완벽한 연기를 위한 소품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안경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훈련병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최정예 지휘관의 날카롭고 무자비할 정도로 냉철한 눈빛이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강철처럼 꼿꼿이 펴졌고 그 기세만으로도 박태규를 압도했다. 네오? 네오? 뭐야? 내년 정체가 뭐야? 박태규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한지수는 그의 공황 상태를 무시했다. 그녀는 찢어지고 진흙투성이가 된 훈련병 전투복 상의 안쪽, 방수 처리된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검은색 금속 재질의 플랫 케이스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박태규의 발밑에 던졌다. 찰칵! 케이스가 열렸다. 빗물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표식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다. 대한민국 국방정보사령부 DISC의 독수리 문양,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그녀의 신분, 직책 특수임무대대 지휘관, 계급 중령 류테넌트 커널, 성명 한지수. 박태규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령 저 계집애가 중령이라고 훈련병이 아니라 국방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지휘관. 한지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249번 김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금속성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담은 목소리였다. 한지수 중령이다. 그녀는 얼어붙은 박태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대위 박태규, 넌 지금 이 시간부로 군법 제87조 국가반역죄, 그리고 군법 제52조의 2항, 직무수행 중인 상관 위장 잠입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한지수 중령의 선언이 폐훈련장의 빗소리를 갈랐다. 박태규 대위는 3초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다. 중령, 정보사령부, 한지수, 그리고 눈앞에 이 폐급 훈련병, 김민지. 2개의 모순된 정보가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항복이나 변명이 아니었다. 크하하하. 그것은 광기에 찬,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중령 내년이 정보사령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 케이스를 군화발로 짓밟아 뭉개버렸다. 위조 신분증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었군. 이 미친년이. 간첩이었어. 그것이 박태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다. 나만의 중령. 그것도 여군이 정보사 특임대 지휘관이 훈련병으로 잠입했다는 사실보다 차라리 훈련병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이라는 설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 다시 살기가 돌았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다. 황하사 김중사 멍청하게 뭘 보고 서 있어. 박대위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전연 잡아. 이건 훈련병이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반역자다. 현장 사살해도 좋다 죽여. 당장 전연을 죽여. 그의 명령은 두 부사관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한지수가 진짜 중령이든 아니면 북한 간첩이든 그들의 운명은 이미 박태규와 묶여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그들은 국가반역의 공범으로 끝장이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그녀를 여기서 제거하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것뿐이었다. 쾌악! 목을 가격당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황하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먼저 달려들었다. 손목이 부러진 김 중사도 성한 왼손으로 허리춤에 전투 대검을 뽑아들고 협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 한지수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2명의 특수부대원 혹은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중사가 먼저 칼을 휘둘렀다. 훈련병이라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을 그 궤적을 한지수는 0.1초 만에 파악했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김중사의 칼을 쥔 손목 이미 금이간을 잡아 비틀었다. 끄억! 이번에는 뼈가 완전히 어긋나며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김중사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 한지수의 팔꿈치가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김중사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시에 황하사가 거대한 덩치로 그녀를 덮쳤다. 유도 기술을 이용한 태클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황하사의 어깨를 잡고 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거구의 황하사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공중에서 반 바퀴 돌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처박혔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하사 역시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불과 5초 만에 2명의 정예 부사관은 다시 무력화되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 그리고 의식을 잃은 2 남자의 숨소리, 그리고 해역, 해역, 해역. 박태규 대위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간첩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성은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괴물이었다. 그녀의 신분증은 진짜였다. 정보사령부 특임대 지휘관, 중령.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반역 행위가 발각되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본능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저 년만 죽이면 돼. 박태규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K5 권총을 미친 듯이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움켜쥐었다. 꿈을 주고.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한지수는 이미 그의 눈앞까지 거리를 좁힌 상태였다. 그녀는 총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규의 무릎 관절, 그 가장 취약한 바깥쪽 측면을 향해 체중을 실은 로우킥을 날렸다. 그것은 미는 발차기가 아니라 부러뜨리기 위한 발차기였다. 피이 부드드득 살과 뼈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큐악! 박태규 대위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오른쪽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엄청난 고통에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린 그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진흙탕 바닥을 굴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훈련병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위세를 떨치던 그 알파 메일, 대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빗물과 진흙,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 한심한 반역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지수 중령은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깍 대타리따리. 박태규의 짐승 같은 비명이 폐훈련장의 축축한 콘크리트 벽을 때렸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뒤섞인 절규였다. 한지수 중령은 그 처참한 광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바닥에 시끄럽게 울리는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감각했다. 그녀는 박태규에게 등을 돌리고 진흙투성이인 자신의 전투화 한쪽을 바닥에 찧었다. 그리고 전투화의 뒷굽을 잡아 비틀었다. 딸깍! 기계음과 함께 굽의 일부가 분리되며 그 안에서 방수 처리된 검은색 초소형 위성통신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규가 사용하던 구형 위성 전화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사령부 최고 등급의 장비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즉각 연결되었다. 여기는 그림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독사 박태규의 암호명 확보, 무력화 완료, 거미줄 작전 2단계로 즉각 이행한다. 수신기 너머에서 짧은 응답이 들려왔다. 확인했다. 한지수가 말을 이었다. 15사단 전체에 대한 알파급 즉각 봉쇄 명령 하달, 사단장 및 참모진 전원, 현 위치에서 대기 및 통신 감청, 시작, 수거팀, 즉각 투입 바람.
이상. 통신은 15초 만에 끝났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태규의 절규는 이제 고통스러운 신음과 흐느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붙잡은 채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저 여자가 진짜 중령일 리가 없어. 저건 그냥 미친년의 연극이야. 아무도 오지 않아. 바로 그때였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밤하늘에 새로운 소리가 끼어들었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약한 고동소리 같았던 그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온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육군 항공대의 정찰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이며 살기를 담은 로톨 소리였다. 박태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폭풍우 치는 한밤중에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헬기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이었다. 하늘이 찢어졌다. 시커먼 폭풍 구름을 뚫고 칠흑같이 검은색으로 도장된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체에는 그 어떤 육군 마크나 부대 표식도 없었다. 오직 정보사령부의 은밀한 표식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헬기들은 훈련소의 공식 헬기 착륙장이 아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태규가 김민지를 고문했던 바로 그 연병장 중앙을 향해 하강했다. 강력한 헬기풍 로톨 워시, 이 연병장의 텐트들을 찢어발기고 진흙탕을 사방으로 휘저었다. 적색경보다 적침투다. 당직 사관이 비상벨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기도 전에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일반 헌병 MP2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첨단 검은색 특수전 전투복과 방탄 마스크로 무장한 한지수의 직속부대,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대 그림자 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혼비백산한 당직 사관과 불침번들을 즉각 무장 해제시키고 중대 막사 전체의 통신망을 장악했다. 이 모든 것이 단 3분 만에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정계로 보이는 6명의 타격팀이 곧장 폐쇄된 CQB 훈련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며 방탄 마스크의 야간 투시경 너머로 내부를 스캔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2명의 부사관과 다리가 꺾인 채 공포에 질려 떠는 박태규 대위, 그리고 그들 앞에 진흙투성이 훈련병 복장을 한 채 홀로 서 있는 한 여자였다. 타격팀의 팀장이 한지수를 확인한 즉시 그는 들고 있던 K-브레런 복합소총을 내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방탄복을 힘차게 내려치며 외쳤다. 중령님, 그것은 정보사 직속 부대원들만이 사용하는 절대의 복종의 경례였다. 수거팀, 현장 도착 완료 보고드립니다. 박태규 대위는 그 광경을, 그 경례를, 그리고 중령님이라는 그 호칭을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고통과 충격,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의 정체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에 휩싸여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새벽 3시 1소사단 사단장실. 평소라면 이 시간 철통 같은 경계 속에 고요해야 할 사단 지휘통제실은 완벽한 혼돈에 빠져 있었다. 모든 통신망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고 복도마다 검은 전투복의 정보사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들 소속이 어디야? 방금 막사에서 뛰쳐나온 15사단장 이강혁 소장 별 2개의 경로하여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며 고함을 쳤다. 그의 부관들과 방첩대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는 특임대원들과 대치하려 했지만 특임대원들의 살기 어린 기세와 그들이 제시한 대통령령 직속의 작전 명령서 앞에 무장 해제당한 뒤였다. 이이야 소장이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었다. 당장 무장 해제하지 못. 그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사단장 집무실은 이미 점령당해 있었다. 자신의 거대한 집무용 책상 맞은편 회의 테이블에 낯선 인물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이 소장 자신도 처음 보는 칠흑 같은 정보사령부 정복을 입은 중년의 준장별 하나이었다. 다른 한 명은 이 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사격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켜 영창보고까지 올라왔던 바로 그 폐급 여군 훈련병 김민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훈련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흙투성이의 전투복은 사라지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특임대 지휘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안경 너머로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이 소장 자신보다 단지 2단계 아래일 뿐인 중령 류테넌트 커널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보사 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15사단장, 이강혁 소장 앉으시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신문이었다. 나는 국방정보사령부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강민혁 준장이요. 그리고 이쪽이 이번 거미줄 작전의 총 현장 지휘관 한지수 중령이다. 이강혁 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훈련병 중령, 거미줄 작전. 그의 머릿속에서 정보가 충돌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단장님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지수가 일어섰다. 그녀는 사단장의 지휘 모니터를 작동시켜 자신이 확보한 데이터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난 48시간 동안 박태규 대위가 사용한 불법 위성 전화의 발신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목록이 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같은 시간 북측 전방 GP의 병력 이동 데이터입니다. 우리 정보사 위성이 확보한 자료죠. 2개의 데이터가 나란히 놓였다.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박태규가 전화를 건 직후 특정 섹터의 북한군 경계 병력이 귀신같이 사라졌다가 정확히 30분 뒤 복귀했다. 박태규는 정보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신음했다. 정보만이 아닙니다. 사단장님. 한지수가 냉정하게 반박했다. 그는 더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박태규가 필터링 작업이라고 불렀던 그의 가혹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규의 훈련소는 단순한 신병 양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가혹 행위를 통해 세 부류의 인간을 선별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자 황하사 등, 저항하는 자 최일구 훈련병 등, 그리고 저처럼 무가치하고 약해 빠진 자, 복종하는 자들은 그의 공범으로, 저항하는 자들은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 처리된 자살자 4명, 탈영 실종자 2명, 모두 박태규의 기준에서 저항 기질이 있던 훈련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박태규의 네트워크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예교. 그가 넘긴 물건은 바로 아군의 최신형 야간 투시경 PVS-령 4K 과다. 암호화된 전방방어선 좌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안전하게 북측으로 넘기는 운반책이 바로 그 탈영병들이었습니다. 물론 임무 완수 후 그들 역시 북측에서 처리되었겠죠?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특임대원 한 명이 들어와 한지수에게 격리했다. 중령님, 55연대장실 박태규의 직속상관인 대령에서 관련 이적 서류 및 금고의 확보, 현재 연행 중입니다. 또한 사단 군수참모 중령 역시 별동대에서 신병 확보 완료했습니다. 이강혁 소장의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대대장 중대장급의 일탈이 아니었다. 연대장 대령, 이 비리를 묵인하고 상부에 허위 보고를 올렸으며 사단 직속의 군수참모 중령과 장비 야간 투시경을 빼돌려 손실 처리를 도왔다. 이것은 사단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거대한 반역 게이트였다. 이강혁 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식은땀만이 등을 적셨다. 그는 자신의 지휘체계 안에서 이런 끔찍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은 자신이 폐급 훈련병이라고 보고받았던 바로 저 젊은 여성 중령이었다. 그의 군 경력은 이 순간부로 끝났다. 날이 밝아왔다. 폭풍우는 멎었지만 활조사단 3중대 훈련소 막사는 안개보다 더 짙은 공포와 혼란에 잠겨 있었다. 훈련병들은 생활관 내무반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어젯밤 헬기에서 내린 검은 복장의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그들은 훈련병들의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중대장, 황하사, 김중사가 모두 사라졌다. 아니, 괴물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본 훈련병도 있었다. 연대장과 사단 군수참모까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유령처럼 막사 안을 떠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쟁 난 건가? 아니야. 쿠데타가 분명해.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우리 군마크가 아니었어. 박 대위님은 어떻게 된 거지? 그가 반역자라는 게 말이 돼.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그 중에서도 204호번 최일구 훈련병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다른 훈련병들과는 다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박태규가 김민지를 특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끌고 나간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김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설마 중대장이 그녀를 죽인 건가? 그가 그녀를 도우려다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모든 사태가 어쩌면 박대위의 살인 행위가 발각되어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다. 검은 복장의 특임대원이 아니라 깔끔한 정복 차림의 낯선 소령 메이저 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정보사령부의 수사관이었다. 245번 훈련병 최일구 앞으로 나오게. 최일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수사관을 따라 별도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앉게. 수사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박태규의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 배제된 전문성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최 훈련병이 목격한 모든 것을 말해주게. 박태규 대위가 김민지 훈련병에게 가한 모든 가혹행위에 대해서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최일구는 침을 삼켰다. 그는 진흙탕 포복 훈련 날 밤 박대위가 김민지를 군화발로 짓밟았던 일, 식당에서 멱살을 잡았던 일, 그리고 어젯밤 사격장에서 그녀를 끌고 나갔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김민지 훈련병을 유독 싫어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젯밤에 그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혹시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대장이 그녀를. 수사관은 최일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최일구에게 돌려 화면에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깔끔한 정보사 정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한 여성 장교의 사진이었다. 훈련병.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어젯밤 본 그 사람은 훈련병이 아닐세. 얘 무슨 말씀이신지. 김민지 훈련병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었네. 자네가 김민지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 그분의 진짜 신분은. 수사관은 사진을 가리켰다. 국방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지휘관 한지수 중령이시다. 최일구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사진 속에 위험 있는 여성 지휘관과 빗속에서 지늘게 처박혀 울먹이던 안경 쓴 소녀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개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그녀는 총도 제대로 못 쐈습니다. 어제는 통제탑을 맞출 뻔했다고요.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이 최일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엄격함이 실렸다. 훈련병 한지수 중령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통틀어 5위 안에 드는 최고의 명사수 탑 마크스맨 중 한 분이시다. 그럼 어제 그 유타는 박태규 대위를 오늘 밤 그 폐쇄 훈련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네. 수사관은 설명을 이었다. 박태규의 가혹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첩보는 입수했지만 그의 반역 행위에 대한 물증이 없었다. 한 중령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에 잠입하신 거야. 박태규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만만하게 보며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들 앞에서도 전혀 경계하지 않을 대상, 바로 무능하고 약해 빠진 여군 훈련병이라는 역할로. 최일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멸시와 폭력, 성적인 모욕을 임무를 위해 스스로 감내한 것이었다. 자신이 진흙탕 속에서 동정심으로 도우려 했던 그 연약한 여자는 사실 이 부대 전체,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든 최강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최일구 자신을 포함한 다른 훈련병들에게 향할지 모를 박태규의 폭력을 완벽한 연기로서 자신에게만 집중시켰던 것이다. 최일구는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경외감, 징외감이었다.
그의 입을 통해 이벨의 4암 9번 김민지의 진짜 이야기가 동기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훈련병 막사는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듯한 경이로움과 환호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 고등군사법원 1호 법정. 이곳은 국가안보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범죄자들을 다루는 가장 엄중한 심판의 장소였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부대를 호령했던 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교나 부사관이 아니었다. 모든 계급이 임시 박탈된 창백한 얼굴의 미결수들이었다. 전 치엔대위 박태규.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한지수 중령에 의해 부러졌던 그의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지만 그날의 공포와 굴욕을 상기시키는 영원한 징표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전치엔 55연대장 대령, 전치엔 군수참모 중령, 그리고 황 하사와 김 중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수 중령이 확보한 증거와 정보사령부의 후속 수사로 드러난 사실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태규의 위성 전화 통화 내역,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달러와 금고에 북측에 넘어가기 직전에 정보사 특임대에 의해 압수된 신형 야간 투시경 컨테이너, 그리고 자살로 처리되었던 훈련병들의 시신, 비밀리에 안매장되었던 이 발굴되면서 드러난 타살의 흔적, 모든 증거가 박태규와 그의 상관인 연대장을 반역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드디어 최종 판결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 군 장성급 판사 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전첸대위 박태규, 피고인. 바로 그때였다.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던 박태규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이건 함정수사다. 그가 법정 경위들을 뿌리치며 재판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 년이, 한지수, 그 미친년이 날 유혹한 거라고. 저 년이 이 모든 걸 조작했어. 저 마녀 같은 년이 군대를 망치고 있어. 끄악!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것은 반성이 아닌 자신의 몰락을 가미한 여자의 탓으로 돌리는 그의 본질과도 같은 저열한 여성 혐오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정숙 피고인을 제압하라. 법정 경위들이 즉각 달려들어 박태규를 휠체어에 다시 묶어버렸다. 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렸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태규에 의해 살해된 훈련병들의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재판장은 망치를 내리쳤다. 박태규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유가족의 울음소리 위로 재판장의 냉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문판 주에 피고인 박태규 그리고 피고인 전첸 연대장 555를 군법 제87조 이적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군형법 제52조 상관살해, 미수 및 제53조 부하 살해 위반.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대한민국 군대의 근간을 뒤흔들고 적에게 동조한 최악의 반역 행위의 주범으로 판단. 본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법이 허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시싱을 선고한다. 땅.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박태규는 재갈이 물린 채로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휠체어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또한 재판장은 계속했다. 피고인 전첸 군수참모 5555에게는 징역 30년, 피고인 전첸 하사 황55, 전첸 중사 김5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상 피고인 전원의 모든 군적 및 연금 수급 권리를 영구히 박탈한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법정 가장 뒷줄, 방청석의 그림자 속에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수 중령. 그녀는 훈련병의 누더기가 아닌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보사령부의 검은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규가 사형을 선고받고 발악하는 순간에도,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순간에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임무의 완수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암야는 제거되었다. 판결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은 그녀는 법정의 혼란을 뒤로한 채 소리 없이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이미 다음 임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15사단 3중대 연병장 한지수가 잠입했던 그날 밤
지옥 같던 포구와 진흙탕은 온데간데 없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새로운 기수의 훈련병들이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었다. 호흡 조절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다. 욕설과 비아냥, 성차별적 모욕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훈련병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전문적이고 엄격한, 그러나 공정한 지시만이 존재했다. 박태규의 후임으로 부임한 새로운 중대장 대위은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여성 훈련병과 남성 훈련병을 조금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대했다. 썩어 빠진 독소 턱식 컬처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리고 훈련병들 사이에서 가장 선두로 장애물을 넘고 있는 이제는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갖춘 훈련병이 있었다. 바로 최일구 훈련병이었다. 그는 며칠 뒤 있을 수료식에서 모범 훈련병 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를 보고도 망설이던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박태규의 광기 어린 위압감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을 대신해 모든 모욕과 폭력을 감내했던 249번 훈련병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군인의 힘이 고함이나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차가운 인내와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정보사령부 본부 한지수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결제가 끝난 보고서 파일을 닫았다. 제목 거미줄 작전 최종 결과 보고 및 15사단 정상화 확인 보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15사단 신병교육대 3중대가 부대 개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훈련 점수와 사기 진작으로 최우수 중대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파일 귀퉁이에는 수료를 앞둔 훈련병들의 단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최일구 훈련병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임무 완료! 그녀가 파일을 덮자마자 부관이 새로운 파일철을 들고 들어왔다. 표지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전혀 다른 부대,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고서였다. 한지수 중령은 망설임 없이 새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